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이 제 7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부당이득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분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큰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당이득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제도, 취득시효라든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든지 또는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흩어져서 이제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할 때 이제 회복자, 점유자의 관계에 관련돼서도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부당이득에 관련된 이해관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부당이득에 관련된 쟁점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당이득 분야는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약간 하위 쟁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불법원인 급여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무효인 경우에 불법원인 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조건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 내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로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 이제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죠. 하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원인 급여인지 아닌지가 이제 논의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고요. 또는 반대의 견해에서 여전히 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반환 청구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만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토지거래허가가 나중에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법하지 않은 토지 거래를 하고 받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게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을에게 팔았고 을이 병에게 팔았는데 원래 이제 그 국토위원관리법상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갑과 을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을과 병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생략 등기 형태를 하기 위해서 갑에서 직접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갑과 을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병의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그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겠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면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 또는 뭐 등기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원인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불법원인 급여가 성립이 되면은 첫 번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 자체는 만약 근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면은 더 이상 이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권은 이거를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도박 목적의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그 근저당권을 국가가 실행을 도와줘야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의 이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관련된 규정이지만은 소유권 자체,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박 자금 목적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양도담보 설정 계약 자체,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기초해서 뭐 이제 불법,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한 양도담보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죠. 수익자의 불법성과 급여자의 불법성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익자를 이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에는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이제 도박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는데 수익자가 계획적으로 유인한 경우에 이제 뭐 작업을 건다 그러죠. 이제 공사를 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어떤 사람의 돈을 이제 자기가 다 이제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제 어떤 사람을 유인해서 도박판에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비록 이 도박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지만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불법원인 급여와 이제 급여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관시켜서 불법원인 급여와 채권자 대위권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법원인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원칙적으로 피보전 채권, 피대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불법원인 급여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이제 이게 제일 매수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또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병은 제2 매수인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경우에 제2 매수인이 갑의 배임행위, 을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다시 판 그런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2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겠죠. 자, 갑과 병의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초에서도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병이 계속 보유하게 되는데 이 그 제2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띠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1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갑이 을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임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인데 갑이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면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피대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해서 병 명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피대위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 갑과 을 사이에는 이제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하게 되고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를 띠는 것은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중 매매에서 그 제2 매수인이 적가담한 경우에 그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법리는 다른 경우에도 활용이 되죠. 어떤 경우에 활용이 돼요? 취득시효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되죠.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제3자한테 취득시효 완성된 다음에 매도인이 제3자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새로운 매도인에게 이제 그 취득시 완성 후 매도인의 처분행위가 매도인이 아니죠. 요거 좀 내용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매도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 그러니까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제3자는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다만 이제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소유자가 처분했을 경우에 제3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데 제3자가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서 그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인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갑이 병한테 X 토지를 매도를 했다. 이 경우에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병한테 처분이 되었다면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런데 병이 갑의 배임행위, 즉 취득시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갑이 그렇지 않고 그 배임 행위로서 이걸 병한테 처분했을 때 근데 병이 갑의 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난번에 늘 얘기했지만은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그러니까 병의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직접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병의 등기가 무효인 건 맞지만은 을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부분에 설명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 결합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체적으로 동영상의 흐름이 이제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서 이중매매 법리가 활용되는 경우 중에서도 이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갑이 명의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도인이고요. 그리고 병이 수탁자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의 부탁에 의해서 을이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라면은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인 병이 정에게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 정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정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은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은 병을 대위해서 정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병이 정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을은 병을 대위해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의 명의로 바뀌면은 다시 또 을은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을의 명의로 복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이렇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를 설명한 거고요.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X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수탁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갑은 신탁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이 X를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하지만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겠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여전히 갑한테 있겠죠. 신탁자한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직접 을이 병과 을을 상대로 해서 갑이 병과 을을 상대로 해서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을 명의의 명의신탁 등기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이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병 명의의 등기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니까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 경우를 지금 아까 내가 저 수업 자료에 제대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수업을 듣는 거지만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법 원인 급여와 채권자 대위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다른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축급부와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살펴보겠습니다. 갑의 지시로 을이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변제하였지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무효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갑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줄여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을이 직접 병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거,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을이 직접 병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거, 이걸 단축급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단축급부가 일어나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을이 갑의 채무를 이행 인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 즉 갑이 갖고 있던 채무를 을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갑과 을이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병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있는데요. 갑이 병을 변제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이지만은 또 채권자가 지정한 제3자가 변제 수령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병의 계좌번호를 을한테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입금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엔 역시 이제 병이 변제 수령 권한이 있고 을이 병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이제 갑이 병을 변제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권리 변동이 없어요. 그냥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고 을과 병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병한테 지급이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갑과 병이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을이 이행인수를 한 경우, 그런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 이행인수 약정을 하게 되고요.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서 을은 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을 하고, 다만 병은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행 인수만 했기 때문에 갑병과 을 사이에는 별도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죠. 자, 이와 같이 단축급부가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행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을이 병에게 병이 이제 변제 수령권자로서 변제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을이 갑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런데 이제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그러니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이게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을은 자신이 괜히 지급한 게 되잖아요. 아무런 이제 법률상의 의무 없이 지급된 게 돼 있는데, 이때 을이 당연히 채권자 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병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행인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는 단순히 병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병의 급부 수령으로 인해서 병의 급부 수령은 갑에 대한 채권에 근거한 정당한 수령이다. 지금 병은 갑에게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이행으로서 그냥 을한테 돈을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병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게 아닌 것이죠. 즉 채권에 기초해서 돈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갑이 무자력이라는 계약상의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 자, 지금 만약에 이 경우에 그 병이란 사람이 없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부당이득 관계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은 을은 갑에게 자기가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자기가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갑이 무자력이에요. 그럼 갑이 무자력이라는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이거는 계약 상대방을 잘못 선택한 을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갑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는데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을이 부담해야 될 계약 당사자의 무자력이라는 위험, 을이 무자력이라고 하는 위험을 결국은 병에게 전가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을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의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을도 갑의 채권자이죠.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채권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무자력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겠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을만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그런 결과가 되죠.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데 갑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데 을만 채무를 변제받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또한 세 번째 논과 같은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항변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을이 병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갑이 병한테 변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동시행위 항변권이든지 어떤 그 권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항변 사유들을 포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포기했는데 나중에 을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면은 병의 지위가 불이익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단축급부의 경우에 채권자한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것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급부를 수령한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축급부와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전용물 소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용물 소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요. 갑이 을에게 급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급계약상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급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계약 원인의 기초에서 갑이 을에게 급부를 했는데 이 급부의 결과가 결국은 병한테 귀속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도급계약상에서 건물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를 했다거나 또는 건물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그 공사의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인 병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전용물 소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과 을이 도급계약에 따라서 어떤 급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3자한테 귀속이 되었을 경우에 이때 갑은 병한테 설사 갑과 을의 계약관계, 도급계약관계가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을로부터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은 갑에게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과의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일과의 계약관계 기초에서 또는 뭐 어떤 다른 법률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에 기초해서 반환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변제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논리는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받지 못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약상의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항변권 등 같은 것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항변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거는 아까의 경우엔 딱 들어맞는데 여기서는 좀 들어맞진 않죠. 어쨌든 그 단축급부와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축급부와 비슷한 그런 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3자한테 급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이 급부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익이 제3자한테 귀속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급부가 귀속되어 있는 제3자한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단축급부와 전용물소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취득시효와 이제 부당이득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취득시효와 부당이득 반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두 장면이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취득시효에 근데 이제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점유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이제 점유자일 때 얘한테 소유권이 있고 갑한테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권이 있는데 얘가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이니까 법률상 권한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인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해 버리면은 나중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다시 또 부당이득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소유자가 뭐 예를 들면 저당권을 설정했다.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을이 이 저당권이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래서 을이 이제 병한테 변제를 하고 저당권에 말소를 한 경우에 그런 때 을이 갑에 대해서 자신이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은 어차피 이 저당권의 부담을 떠안는 그런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저당권에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부담하게 될 그런 물적 부담인 저당권을 저당권을 자기가 이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그 저당권을 말소한 것 자체가 갑한테 이득이고 을한테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되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겠다는 사무관리 의사를 갖고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사무를 관리하는 중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을은 다른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고 그 다음에 사무를 만약 관리했다면은 법률상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한 거니까 사무관리의 요건들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을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냐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했다라고 했을 때 을이 과연 타인의 사무를 관리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은 자기가 떠안을 그런 저당권을 말소시킨 거니까 그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은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무관리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은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매와 부당이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하고 부당이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그 다음에 X라는 물건이 을의 책임재산. 여기에 대해서 경매가 청구가 들어갔고요. 이 경매 청구에서 경매 절차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 보통 이 매수인을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병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은 그러면은 이 돈들이 채권자한테 배당이 되겠죠.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배당금이 이루어지겠죠. 그 이제 배당 채권자라고 얘기할게요. 배당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X가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산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병은 X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정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병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은 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배당 채권자들은 을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을 배당받은 거니까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느냐, 즉 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동산의 경우인 것이고요.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부동산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진정한 소유자가 정이에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재산이 병한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정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리고 병은 선의취득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병이 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그 매각 대금을 갖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 배당받은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듯이 결정적인 건 두 가지 장면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이란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인가 또는 병이란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진정한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병한테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즉 매수인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서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채권자들이 채권을 배당받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락인, 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달리 취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같은 경우에 또 부당이득 반환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하자 있는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보죠. 이제 갑이 채권자이면서도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 갑 1이 을의 채권자이고 이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을한테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갑 1, 갑 2, 갑 3, 갑 4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갑 1이 1번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갑일
2, 3, 4한테 이제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갑 1의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갑 1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고 갑 2와 갑 3, 갑 4의 식으로 배당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 1은 자기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갑 1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갑 1한테 배당돼야 되는 금액은 갑 2와 갑 3, 갑 4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말소되지 않았더라면은 갑 1한테 배당이 될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자기한테 배당되지 않고 자기 배당 몫이 갑 2와 갑 2, 3, 4에게 돌아갔으니까 배당 채권자들한테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것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하자 있는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는 꼭 또 기억해 둬야 되겠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제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원래 자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배당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자에 있는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하자에 있는 배당표라는 것과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었지만 이제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이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인이거나 또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등기부상에 공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항력이 있다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록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자기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강제집행법 같은 걸 공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면 부당이득법을 자세히 공부해야지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지금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요 부당이득의 경우에 이제 경매와 부당이득의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내용들도 보도록 하죠. 자, 공유관계와 부당이득 관련된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제 공유자가 공유물로부터 이제 사용수익에 대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그 공유 지분권에 근거해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하는 거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 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 이득을 자기 혼자 그러니까 지분 비율에 따른
소수 지분권자의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까지 자기가 다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관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타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유물 전부로부터 자기 혼자만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제 그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제3자한테 임대를 해준 경우, 즉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자이기 때문에,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을 해준 그러한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공유자는 각각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보존행위 차원에서 뭐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때는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 1, 갑 2, 갑 3이 불법 점유자가 을인 경우에 갑 1이 단독으로 전체 X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공유자가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갑이 을의 2분의 1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양도 받아가지고 갑이 단독으로 소유자가 된 경우에, 갑이 단독으로 소유자가 된 다음부터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지분을 취득했는가, 그 지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유의해서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도 역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점유자 회복자의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여기서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자신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과실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201조에는 과실을 반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이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748조에서는 악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도
자기가 받은 과실을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실에 이자를 붙여서 201조에는 이자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748조에 이자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자를 붙여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제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독자적으로 201조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항에서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지만은 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악의의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악의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악의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선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배제 청구권, 이제 말소등기 청구권이 되겠죠. 이런 것도 본권에 관한 소지만은 소유권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제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과실을 수취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연히 소 제기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니까 만약 법원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소 제기 시점부터, 즉 소 제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자주점유라고 한다면은 패소 시점부터 타주점유가 됩니다. 즉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인 경우에 을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주점유라고 하는 추정을 받게 되죠. 자주점유라고 하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패소 시부터 이제 을이 패소한 때로부터 이제 그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을이 언제 악의의 점유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유물과 부당이득, 그리고 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과실수취와 관련한 그런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뭐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첫 번째 계약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계약의 무효가 취소됐을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근거 규정으로 하겠죠. 물론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겠지만은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의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갑이 이제 을은 받은 것을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물건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은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만약에 을이 과실을 수취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을이 선의인 동안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즉 선의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선의 기간 동안에는 갑이 을에게 과실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 이제 이자라고 하는 뭐 운용이익이라든지 이자라고 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갑은 매매대금 플러스 이자까지 이게 이득이니까 얻은 이익이니까 이것을 을에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만약 이자가 발생했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갑이 취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민법 201조에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을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갑은 만약에 이익을 얻은 것이 이자를 얻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양 당사자의 그 지위가 약간 형평성을 잃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갑도 선의의 그 선이라고 한다면은 갑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다라고 587조를 유추해서 587조라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규정이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무효 취소와 관련돼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비채 변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비록 채무가 없지만은 알고도 변제한 경우라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로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증서를 이제 자기가 변제를 받은 줄 알고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또는 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변제자가 변제에 의해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채무가 사라지는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횡령한 금전. 사실 뭐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횡령한 금전이 따로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이 성립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이 처음에 횡령당한 피해자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채무를 변제받은 즉 채권자가 이 돈이 횡령한 돈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돈은 횡령한 돈으로 나한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알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네 가지 요건, 이익, 손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인데 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 봐서 이제 부당이득, 이제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 선의와 악의와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뭐 부당이득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세부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다 모아서
다 모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좀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그 내용들 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참에 정리해 둬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경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특별히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참에 잘 정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주 수업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 시험은 부당이득까지 중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중간 시험 준비 잘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험 시작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내가 그 토요일 날 이제까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좀 미리미리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수업 듣고 그리고 답안지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